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은 저희 인생 책방의 새로운 가족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개그계 브레인 권진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브레인 아닙니다. 브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아니 미녀 개그우먼이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 들추지 마세요. 그걸로 미려고 하시나요 앞으로? 미녀 아닙니까? 미녀입니다. 그쵸? 네. 모든 여성은 미녀입니다. 초면에. 미녀 아닙니까? 아 우리 사실은 권진영 씨는 시청자분들의 우비 소녀. 네. 예. 여자 박명수. 이거 초면에 치아 11개 보이셨어요, 지금. 개그계 브레인으로 앞으로 그렇게 좀. 근데 왜 또 불러- 치아가 11개 보이세요? 네네. 아니 근데 원래 좀 책을 많이 읽는 개그우먼으로 사실 소문이 나서 여기 섭외가 됐어요. 아, 책을 읽었던 이유는 네. 프로그램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책을 많이 읽게 됐는데 그러면서 고민도 좀 쌓이더라고. 이거 너무 똑똑해지면 못 웃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일부러 정신을 좀 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입금되면 책 읽는 거는 우리 허위 평론가하고 똑같은 그런 그렇죠. 시점. 어쩔 수 없이 똑똑해진 거죠. 그러니까요. 입금되니까. 입금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아주 새로운 조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가족과 함께 저희 본격적인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은요, 거짓 없고 진실한 세상.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근 20년 동안 뛰어오신 분입니다. 무려 내리 5선. 네,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제 소개 마음에 드세요? 좀 다소 좀 미흡하지만 잘했다고 봅니다. 예. 네,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 좋은 고기 묵고 있느냐고요 물어보잖아요. 내가 질 좋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묵고 있느냐 말이에요.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가 있습니까? 그런 쇠고기가 있으면 나한테 좀 주세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소신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일정 바쁘시죠? 제가 상임위가 교육위원회거든요. 예. 그 아침에 회의하고 요즘 계속 그 정기국회 준비한다고 계속 바쁘게 지내고 아니, 있습니다. 바쁘셔 보이는 게 살짝 수척해지신 느낌도 있고 아유, 예.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주 뭐 어제도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했어요. 예. 아이고.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이 결론이 나면서 이제 네. 모든 정치의 관심은 재보궐 선거 내년도 의원님 같은 경우에 야권 통합을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야당이 이제는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견제 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 가지고는 좀 한 2에서 한 5%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야권이 좀 더 통합해서 또는 연대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조기 전당대회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계시고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 당대표를 예상하는 분들 좀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떠세요?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세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또 그분들 나름대로는 이 정권의 그 독주를 좀 견제해 주길 바랐는데 우리 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뭐 저한테 대한 그런 기대들이 좀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 뵈니까 생각했던 거랑 너무 이미지가 다르신 거예요. 그래요? 제가 또 이렇게 남 과거 캐고 들추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취미가 예.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을 조금 캐봤거든요. 그랬더니 별명이 버럭경태, 막 호통경태, 조포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와. 포스가 넘치는 무서운 분이시겠구나, 막 호랭이 같은 분이시겠구나 오. 그런 생각했는데 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부드러우시잖아요. 아니 어쩌다 별명이 이렇게 호통경태, 버럭경태, 막 조포스 이런 별명을 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청문회라든지 상임위에서 이 장관들이나 소위 말해서 고관 대작이라고 옛날 말로 네. 빌리자면은 그분들이 제대로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고 판단되면은 제가 거침없이 호통을 치는 거지요. 그건 제 개인이 호통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호통을 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별명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버럭을 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좀 순해지지요 아무래도. 아니 의원님이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을 또 젊은 시절에 보이셨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또 했습니다. 네, 뭐예요? 예. 요건데 여기 보면 아니 여기에 김범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다른 김범수 씨가 10시 10분. 네, 여기 보면 감출 것 없는 정치, 거짓 없는 정치, 젊은 용기로 시작합니다. 어머, 이게 언제적 사진이에요? 이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선거 포스터라고 들었어요. 반신욕 하시는 줄 알았어. 저게 아마 20대 때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 아마 나왔던 와. 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20대 전이면 지금 봐도 파격적인데 그때는 얼마나 더 파격적이셨겠어요. 네, 저게 아마 저기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이죠. 아니, 처음이 아니라 그 뒤에도 없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뒤에는 그 저를 벤치마킹했던 저 유명 인사가 한 분이 오바마 전 대통령. 버럭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 치면은 위통복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한 분이 이제 러시아의 지금 대통령 푸틴. 그분도 위통 보셨죠. 그게 다 저의 저 보면 후에 나왔던. 아니, 그 분들이 의원님이 원조시네. 원조죠. 예.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게? 저는 우리 아내. 와, 우리 대단하시다. 아내의 아이디어. 와, 아니, 근데 저는 놀란 게 혹시 그 당시에는 합성 기술이 없었을 것 저는 같은데. 합성은 아니고 의원님 저거, 의원님 몸 맞습니까? 바디가 맞아요? 실제 초콜릿 볶음이 약간 보입니다. 우와. 빨래판. 저 나이 때는 누구나 다 있는 지금도 있으세요, 의원님? 조금 있습니다. 와,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아니, 다음, 선거에 다음 나가시려고 필요하면. 되게 조근조근하시고 조용하신데 정말 과감한 면이 있으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유순하시고 네. 온순하신데 또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는. 근데 제가 혈액형이 A형이기 때문에 유순할 수밖에 없죠. 저도 A형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A형입니다. O형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유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유순합니다, 의원님. 근데 의원님도 내성적인 것 같지만, 복근 언제 보여주세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아보니까 출마를 결심했을 때 대학원생에다가 결혼까지 했던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내분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반대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어요.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는데 어쨌든 용인해준 우리 아내한테는 지금도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아이디어도 막 내주시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득표를 좀 더 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자갈치 시장 아시죠? 예. 네, 자갈치 그게 시장. 저희 부친께서 아버지께서 그 지게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서민 중에서도 많이 서민이 네. 그 집안이다 보니까 뭐 선거 비용이나 이런 거는 거의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이제 우리 아내가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파격적인 그 아이디어를 준 거죠. 30년 가까이 된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시고. 시대를 앞서가서 네. 파격적인 행보를 하신 거예요. 네.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 강사인 시절에 노점상 단속하는 모습을 보고 노점상을 막 너무 무자비하게 단속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들 또 어르신들께서 그 본인들의 물건들을 다 빼앗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막 통곡하고 울고 이 비참한 모습들을 보고 제가 이 사회적 약자분들, 또 힘없는 분들을 위해서 좀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 정치 쪽에 내가 한번 몸을 던져보자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떨어지셨다는 사실인 거지. 네.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떨어지고 나면은 사실 포기할 만도 한데. 그렇지 처음 나가서 떨어졌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도전하기는 어려운데 또 하시느라고 부부싸움 좀 하셨겠는데. 그 두 번째 도전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좀 이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청년들은 한 번 정도는 도전하는데 그 다음에 불가능하다 싶으면 이제 포기하는 것이 네, 네. 다반사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성 정치인들과의 좀 차별화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고달프지만 한 번 더 도전해서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충족시켜야겠다 해서 두 번째 도전을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리 두 번 낙선하고 결혼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한 번 더 또 도전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만에 제가 당선이 된 거예요. 운 좋게. 그래서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 그래도 세 번째 부산에서 사하에서 당선된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하시죠. 이제 그렇게 되신 다음부터는 이제 내리 네. 5선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조경태 의원님이신데 오늘 조경태 의원의 인생책이 조선시대 실학자 박제가의 책 북학의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은 일단 어떤 책인가요? 이 북학의는 네. 우리가 국사를 배우면 네. 항상 등장하는 고전이죠. 네. 박제가 선생이 썼는데요. 이 박제가라는 인물이 18세기 정조 임금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백탑시파의 일원이었는데요. 백탑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금은 인사동에 이제 탑이 있는데 그 탑을 중심으로 이제 살았던 인물들, 뭐 박제가, 유득공이나 이덕무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시를 짓고 같이 자신들의 뜻을 이제 뭉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문학 일종의 동아리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문집까지 출간을 해서 그게 중국에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래요? 박제가 선생의 시도 실려서요. 중국에서 이미 유명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이 박제가 선생이 서자입니다. 예. 그 당시에 신분 차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네. 서자로서 겪는 어려움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를 이제 통치하고 있는 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학 또 중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당시에 또 첨단 문명을 갖고 있던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홍대용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778년에 채제공의 이제 수행원의 일종으로 북경에 처음 가게 됐고요. 거기에서 봤던 여러 가지 이 중국에서의 경험들을 이 책에 고스란히 적어놓게 돼요. 그게 바로 북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국의 뭐 배라든가 수레라든가 성이라든가 실생활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동시에 지금의 조선은 어떤가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제가의 북학이라고 하는 책은 당시에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던 박제가의 열망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책 우리- 받았을 때 예. 18세기 실학파, 이용후생, 북학파 요것만 알면 교과서에서 다 되고 그렇지, 그렇지. 더알 필요도 없어. 그렇지. 시험 문제는 유득공 요렇게밖에 안 이덕무까지 나오니까. 알면은 그러니까 100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 들으려고요. 아니 근데 우리 국사 선생님이 허위 평론가처럼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해 주셨으면은 내가 맞아. 국사 100점 맞았을 나도. 텐데. 야, 의원님 덕분에 이 책을 제가 읽게 될 줄은. 저도요. 의원님 이 책이 왜 인생책이 되신 거예요? 좀 올해 한 몇 년 된 그 일입니다만 예.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상당히 좀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책은 우리 국민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박제가 선생님의 그 북학이라는 책은 좀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도 제가 5선 국회의원이지만은 예. 이 책을 참 접하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시대를 압한 조선 선비의 천국기행, 북하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제가의 조선개혁 키워드 3. 제일 먼저, 이것도 많이 봤던 단어예요. 이용후생. 자,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이용후생. 예. 이게 뭐 한자 그대로 해석을 네. 하면, 그러니까 이로운 것을 써서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네. 뜻입니다. 당시 조선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네. 뭐 그것 자체로 의미는 있지만 지나치게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거듭하면서 백성의 삶과는 유래되었다라는 비판을 지식인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제가 선생을 비롯한 실학파들이 이용후생을 주장했던 건데요. 이 북학에 보면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수레에 관해서 우선 적혀 수레요. 있는데요. 예. 수레가 뭐 지금 생각하면 뭐 그냥 수레지 뭐 라고 생각하지만 예, 이게 예전에는 지금의 자동차 트럭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자를 운송하는 데 있어서 수레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또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물자를 나르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선 전국의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하고요. 또 사람의 이동이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조선은 그 예전에 몽고에서 쓰던 수레를 그냥 계량 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용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에서 쓰고 있는 수많은 연구 끝에 탄생한 이 수레를 그대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래, 우리 실생활에서 이러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지라는 깨우침을 줬던 거죠. 제가 예전에 그걸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외국 선교사인지 어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을 봤는데 어떤 농부가 소가 이끄는 수레를 보는데 농부가 안 타고 있더래요. 네. 그래서 아니 왜 그걸 안 타고 가냐고 그랬더니 소가 힘들다고. 이 마음이 이렇게 너무 착한 또 거야. 배려해줬구나. 예. 근데 보통 그 수레는 이제 소가 끄는 게 아니고 예. 말이 끓여야죠. 말이 예.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그 수레의 역할이 그 택시, 자동차의 역할도 했던 겁니다. 중국의 청나라를 가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수레를 타고 지금 자가용을 타고 가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그쵸. 만리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백성 아주 천리 만리를 가더라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고달팠다. 그럼 또 수레가 짐을 많이 나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수레가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짐을 사람 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좋은 건물이라든지 네. 좋은 가옥을 짓기에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박제가 선생님께서는 왜 조선은 수레가 없느냐라고 이제 한탄을 하신 거죠. 물자가 많아지고 사람의 왕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뭔가가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수레라는 게 그걸 딱 막고 있었네요.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부상이라 들어보셨죠? 예, 예. 이 보찜을 들고 네. 예. 그 고달픈 삶을 그 서술했는 거 보면은 전북 그 전주에서 평양까지 걸어서 갑니다. 그 가족들이. 옛날 그 보부상이 유명했지 네, 않습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 길이 얼마나 또 먼 길입니까, 예. 험하고.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그 또 물건의 양도 한계가 있을 작고. 거고요. 그래서 이 수레를 활용했으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왕래도 되고 또 이 물건도 팔 수 있고 상업적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박제가 선생님께서는 아주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제가 수레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네.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찾아봤습니다. 지금의 수레는 5사람이 걷고 1사람이 탄다. 네. 어떤 사람은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을 부리는 것은 합당한 세상 법칙이고 예나 지금이나 따라야 할 이치다라고 한다. 하지만 귀천이란 원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사극을 보면 한 사람 태우고 4명이서 끌잖아요. 이거를 예, 들잖아요. 일반 대작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한 사람 편하자고 지금 몇 사람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 빨리 수레를 보급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국에는 네. 아무리 천한 직업을 가져서도 네.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수레만 개량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예. 그러려면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도 잘 만들어야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물자의 유통 자체를 활발하게 해야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해방 후에 근대화 논의가 상당히 많았는데 네. 그때 우선 했던 것이 철도를 다시 놓고 그렇죠. 또 고속도로를 닦는 네. 일이었잖아요. 네, 네. 그게 결국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박제가가 바로 그 그때 이야기를 수레를 시작합니다. 놓는 게 지금의 뭐 도로 뚫고 맞습니다. 뭐 철도 놓고 네. 이런 거랑 맞아. 같은 의미네요. 근데 여기에 그런 얘기도 나온 걸 봤는데 벽돌로 지었으면 백성들이 한 번 고생하고 말 거를 네. 나무나 뭐 흙으로 옛날에 뭐 네. 초가집 이렇게 지으니까 맨날 그거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생각은 어떤 백성을 위한 마음, 애민 그렇습니다. 정신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후생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예. 어떤 기구나 기계를 잘 활용해서 국민들,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또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이용후생의 그 본뜻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벽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벽돌 하나는 힘이 약할지 모르지만 많은 벽돌이 이어 있으면 이게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그리고 불탈 염두도 없고 초가집에서의 그 단점들이 이 벽돌로서는 다 보완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이 조선 후기임에도 불구하고 박재가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아쉬워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국력이 강해지기가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저도 읽어보니까 우리 박재가 선생님 다 좋아요. 근데 좀 읽다가 놀란 부분이 그래요? 나랑 좀 안 맞더라고요. 뭐가 뭐가 어떤 안 부분이면 네. 중국어를 써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 나는 훈민정음 웃음도 제가 개발했고 그거야. 예, 훈민정음 웃음 제가 개발했거든요. 저 한글 엄청 좋아해요. 그 제목을 붙이니까 또 그럴싸해. 그렇죠. 훈민정음 웃음. 중국어도 본받아서 배워야 된다 이러면 좋겠는데 중국어를 써야 된다 이거 너무 극단적이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의원님은 이런 거 보세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그 문명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었거든요. 그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네네. 외국어를 좀 많이 익혀야 된다는 아마 그런 뜻으로 해석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가로 열고 가로 닫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대 사상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선진 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지 않았나 해서 언어가 또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혼의 한 네. 뭐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재가가 이제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당괴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국 문물에 너무 심취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소신 발언을 한 음. 사람인 건데, 근데 권진영 씨도 소신 발언 좀 하는 편이십니까? 보여지는 그대로 소신 발언을 하고 싶을 때 일기장에 쓰는 스타일이 조용히 있는 스타일이 뒤에서 욕하고 이런 스타일. 어우 어떻게 내 과거를 내가 들쳤어. 아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방귀 낀 이불 속이랑 여자 과거는 들추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들쳤습니다. 실수로. 네, 근데 저보다는 우리 의원님께서 약간 박재가 선생님에게 좀 가까우시지 않았나 싶어요. 소신 발언 막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버럭경태, 호통경태 이러시니까. 사실은 정치는 그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각 정당들이 네. 당론이라고 있습니다. 당론이라 딱 정해놓으면은 본인들이 소신 발언하기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국회의원은 특히 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당론을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의원님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진짜요? 인연이 그렇게 되지 않으셨어요? 뭐 그렇게 표현해도 나쁘진 않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지구당 위원장으로 하면서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좀 도와달라 예. 해서 잠시 그쪽 일을 좀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 그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총선에 출마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총선에 출마했고 그래서 이제 나무의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어찌 보면 좀 서로 독립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진 거죠. 아니 어떻게 당을 택했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 나이에 많이 주변에서 반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보수 텃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호남의 민주당, 또 부산의 한나라당, 뭐 네. 이런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당명이 예.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런 지역주의의 그 벽에 기대어 가지고 정치하는 것을 되게 좀 싫어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역주의에 안주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일도 안 하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당리당락을 먼저 생각하는 지금도 그런 뭐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벽을 좀 깨보자. 용기 있게 사실은 그 도전하고
뭐 실패하고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뭐 이런 길을 제가 걸어왔다 생각합니다. 네. 선거 때마다 사람들 반응이 사람은 참 좋은데 당이 민주당이라 이런 반응이 많았다면서요? 근데 네. 이럴 때마다 힘이 쭉 빠졌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 뭐 사람이 좋지만 당이 싫다. 하면은 당에다가 포인트를 맞춰버리면은 이제 쭉 빠지겠죠. 네. 근데 사람이 좋다는 부분을 또 포인트를 주면은 그래 당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사람 보고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구나. 네. 2016년도에 당적을 옮기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개파주의, 그 패권주의적 그 사고가 너무 싫더라고요. 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상의한 끝에 당을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민주당에 있으셨을 때도 이제 진행하는 정책이 있으셨을 거고 지금도 있으실 텐데 그럼 그 색깔은 본인은 그건 안 바꾸시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예, 그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북학위에서 나오는 책과 좀 일치되는 게 결국 정치인들의 최고의 목표나 목적지는 그 국민을 향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좀 피해를 적게주면서 국민들을 좀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은 변함이 없죠. 그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세금을 많이 좀 조금씩 감세하는 정책.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금의 부담을 좀 많이 줄여주는 정책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좀 활성화돼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때는 또 세금을 많이 거두고 지금처럼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는 어떤 한시적으로라도 좀 경감해주고 또 정부는 국민이 내는 그 혈세를 하잖아요. 국민이 내는 그 세금을 정말 알토란하게 단 1원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국회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게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조경태 의원님을 부를 때 우리 갱태. 우리 갱태. 우리 갱태 됐으면 된 거잖아요. 이래서 당을 초월해서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이제 그 5선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중간에 이제 당적을 바꾸게 되시고 보통 그런 정치인의 경우에 또 이 자리를 금방 잡기가 어렵거든요. 아이고 또 국민의힘에 가셔가지고 또 굉장히 금방 최고위원도 하시고 예. 그 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말에 그 운칠기삼일 해가지고 예. 그 운의 한 70%를 좀 차지한다고 봅니다. 예. 지역구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시길래 그러니까요.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님의 그 실학사상 또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사상 이러한 정신이 저하고는 좀 많이 일치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 군대덕이 있는 그런 정치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애써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위선이잖아요. 예. 가식이고 위선이거든요. 예. 그냥 내에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진실이 결국은 거짓을 이기게 되고 또 진실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냥 뵙기에도 군더더기 하나도 없으시죠. 그러니까요. 군살 1도 없으세요. 선생한테 어, 공부 잘하는 비법이 뭐예요? 어.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요. 예습 꼭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거랑 너무. 근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고 네. 계시고. 맞아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물이란 우물과 같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경제 순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역설을 한 건데요. 이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돈이 돌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계속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거거든요. 난 잘 써요. 훌륭합니다. 근데 네, 저축도 좀 하셔야 되고. 아, 네, 알죠? 네. 예, 균형. 근데 이 북학기에 이런 구절이 네. 있어요. 재물이란 우물과 같다. 퍼내면 차게 마련이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그렇듯이 비단을 입지 않기 때문에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단이 왜 없느냐? 그건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가 제대로 촉진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경제학의 중요한 논리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이 있어야 비단을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경제가 이렇게 풍성하지 못했다는 뜻도 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물을 퍼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소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예. 경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대에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체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 부동산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고 부동산의 그 규제를 통해서 네.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가진 사람은 집을 한 채만 가지라고 하고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높이고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에서 자가로 가야 되는데 이거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오르다 보니까 월세로 전략해버리면 삶이 훨씬 더 고달프게 가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 책의 그 주 포인트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책을 읽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근데 왜 요 시기에는 박제가의 이런 그렇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것도 궁금해지죠. 아주 좋은 질문이시네요. 도대체 이야. 왜 이렇게 실용적인 걸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박제가 선생이 살았던 시기가 영조 정조 시대입니다. 맞죠? 네. 정조 시대 주로 이분이 계속 사셨는데 학교 다닐 때 영종조 시대 하면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르네상스 시대. 그래서 정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거든요. 네. 근데 실상 박제가 선생이 썼던 바로 정조 시대가 대단히 가난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요? 대단히 가난했던 시절. 중흥기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박제가 선생은 청나라에 가니까 저 시골 마을에도 자, 어린애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비단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아, 어린애들도 다 꽃신을 신고, 그죠? 신발을 신고. 근데 우리나라는 10살 위아래까지는 옷을 헐딱 벗고 옷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이불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가만히. 예, 뭐 그런 걸 이제 듣고 살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그래서 얼마나 고달팠겠는가 하는 거고 또 옷이 없어가지고 무명 옷 있잖아요. 네. 한 벌을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가능할까요? 조선시대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힘들었겠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어찌 보면 정조도 개혁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정조 시대 때도 고달팠다면 뭐 그 이전 이후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의원님이 그럼 생각하시기에 지금의 우리가 타파해야 되는 기득권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 개혁의 저는 제 1호는 예.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예. 특히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된다. 진짜요? 예, 300명 중에서 50여 명이 지금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비례대표는 저는 그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불, 병정 이렇게 좀 많이 이어져 있는 그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한 무려 4명, 5명 있는 지역은 그 한 절반 이상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수를 줄임으로써 국민들의 그 감시에 눈이 좀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먼저 좀 선행되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들만 정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좀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분들이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못하는 거죠. 그 기득권이니까.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정치인이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저는 국회의원 정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국회 안에서 인기 없으시겠네요. 이번에 당대표 물 건너가신 것 같은데? 너무 바른 생활 사나이신 것 그렇게 같아요. 하시면 국회의원들이 뽑아주시겠어요? 그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선거니까. 그게 좀 다르군요. 예, 뭐 또 그리고 또 제 생각에 또 동의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스스로의 하여튼 살을 잘라내는 그런 개혁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렇게 왜소하신데 잘라낼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 건 너무 바른 생활 사나이시니까 막 집에 가도 이불 딱 각 잡혀 놓고 바지줄 이렇게 쫙 막 맨날 줄은 딱 각 잡아서 이렇게 놓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활에서 좀 일탈해본 경험은 있으신지 궁금해요. 여기. 맞다 여기 여기 있잖아. 있지.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제가의 조선개혁 키워드 마지막 과거제도 개혁을 들었네요. 예, 과거제도 개혁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지금도 예. 이 공개 채용에 네. 관련해서 이게 투명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하물며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라는 것도 그 당시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박제가 같은 경우는 3가지 정도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과거 시험을 너무 많이 치른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식년시라고 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게 원칙인데 네. 뭐 별시다 또 뭐다 해가지고 툭하면 과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뽑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많아지는 거네.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세금이 뭘 많이 어떻게 나가겠어. 보냐. 예. 네. 그렇게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일할 사람의 이제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유행하는 문체를 지금 따르고 있냐? 그러니까 정작 중요하지 않은 평가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할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이 과거 기준, 예, 이걸 문제 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험 장소 그리고 시험관의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요즘 뭐 수능 시험 치른다 그러면 학교에서 조용한 가운데 시험을 치르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는 과거 시험 본다고 하면 왁자지껄한 시장의 한 풍경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고 막 떠들고 그걸 제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진짜? 시험관들도 어떻게 시험을 어떻게 그렇게 보지? 그러니까요. 지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험관들도 이 당시에 이제 과거라고 하는 것이 소수만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네. 사실은 평민 이상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수가 많은데 답안지도 막 내잖아요. 그러면 불과 반나절 만에 갑자기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아, 이거는 정해진 거네. 그러니까요. 미리. 그래서 시험관이 이거 진짜 답안지 보는 거 맞아? 아. 예전에 왜 교수님들이 채점하기 싫으면 선풍기에 휘링 날려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떨어진 거 A 줬다 뭐 이런 그래서 얘기 여러 있잖아요. 장을 써야 덜 날아간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괜히 많이 쓰고. 네, 정말 그런 문제가 실제로 과거 시험장 안에 존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뽑아서는 인재 선발 안 된다라고 강력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과거 시험이 이렇게 운영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게 사실 과거 시험이 고려시대 광종 때 왕권도 강화하고 그 당시에는 귀족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귀족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서 나름 이게 개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선 중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안 좋게 변질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게 나옵니다만 중국의 과거 시험은 상당히 철저하고 엄격하게 치러집니다. 계속 그렇게 됐군요. 예, 이 시대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과거 시험 보고 나면 그날 바로 발표를 했거든요. 합격자 발표를. 그 많은 그 답안지를 어떻게 채점을 합니까? 그게 그죠? 채점 못했네. 돼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중국은 그 한 달 후에 발표를 합니다. 아. 한 달 후에 발표하고 채점관의 이름을 다 기술을 해서 굉장히 투명하고 엄격하게 인재를 뽑았다는 네, 것이에요. 네, 그래서 네. 박재하 선생은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많이 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이루어올 수 있는 인재를 뽑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 시험에 대한 폐단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신 거죠. 이분 성격에 피를 토하셨겠는데. 보이는 것마다 너무 비판할 게 많고 답답한 게 많아가지고, 그쵸? 지금 현대에도 보면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채용 비리 사건. 조선 후기 때의 이 과거 시험에 대한 폐단을 이야기했던 박재가 선생의 말씀이나 지금 그 채용 비리로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금 현실이나 거의 시대는 바뀌었지만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시대가 거죠.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네. 있는 부분이 있네요. 대만은 오건 분립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중에서 고시와 관련된 시험과 관련된 부가 따로 있어요. 그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채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네. 청와대에다가 좀 홈페이지에다가 좀 청원을 해서 우리도 대만처럼 고시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시험 채용 비리를 갖다가 정말 철저하게 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을 뽑을 때 채용할 때의 그 어떤 각종 그 비리 이런 것은 국가 발전에 굉장한 그 어떤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북학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지금 조정에서는 문벌로 사람을 임용한다. 네. 문벌이 없는 자는 날 때부터 천한 것이다. 정조 시대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집안 어디 사람이에요? 노론? 그럼 오케이. 학연 지연이 이때도 그렇죠. 있었나 봐요. 맞아요. 여기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지금 인재 얘기 나오시니까 박재가가 그래서 대안으로 뭘 내세웠냐. 갑자기 시험을 시행하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 중에 발탁해야 된다. 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진우 씨? 학연 지연을 떠나서 능력자를 뽑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때도 학연 지연이 꽤나 이렇게 설치됐나 봐요. 그러니까 권 선생님도 저 따돌림을 많이 당할 어떻게 타입인데. 하셨지? 저 왕따였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좋고 네. 상당히 창의적인 사람들일수록 그 약간의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럼 보통 그런 사람들을 이제 따돌림 당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의원님 신기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의원님도 좀 따돌림을 좀 당하시는
되는 저하고 편이시죠. 비슷해서 네, 그랬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다. 패권 문화. 네. 이게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사회에서 좀 타파해야 될 문화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학의에서는 그 과거 시험 제도를 네, 또는 네. 인재 등용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표정을 보니까 깊이 공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따돌림 당하고 있었군요. 못 웃겨, 이런 못 웃겨. 깨어나. 똑똑해지면 안 돼. 정신 놔야 돼. 저 아까 사실 의원님 뵐 때 먼저 신발에 눈이 가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아, 이분 시흥주의 노선을 이미 걷고 계시구나. 이렇게 외모에서 재선 때부터 신었거든요. 맞아요. 양복에 항상 예, 운동화신고. 운동화 신고 그 그래서.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예, 운동화를 신게 되면은 좀 아이돌 따라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운동화를 신게 되면은 첫째 몸이 가벼워지고 또 두 번째로 또 속도감에서 좀 빨라지고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이라는 그 권위 의식에서 좀 많이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운동화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저희들 역시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예. 또 공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국가와 국민들한테 한없이 봉사하는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운동화를 신고 그 운동화에서 좀 오는 그 겸손함 예. 그리고 또 운동화에서 오는 그 실용주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운동화만 신고 다녀야지. 그 운동화 신으시면 예. 저는 이 뒤에 이 키높이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 밝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밝히지? 이상하게 다 밝히게 되네. 이 자리가 자꾸 밝히게 되는 네, 자리예요. 자꾸 밝히게 되네요. 어. 뭔가 이렇게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베풀면서 실용적인 거를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예,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 아, 이 북학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선시대에 정말 열심히 이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흔적이 남긴 책이라서 저한테는 좀 짠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예. 하지만 이게 꼭 실패만이 아닌 것이 여전히 그런 노선, 그런 정신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박재가 선생의 제자가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항맥이 이어져 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저는 인문학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계비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기계비평이라는 말이 그 이영준 선생이 써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철도나 배 운영 원리를 인문학자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요? 비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술의 얘기라든가 배라든가 딱 그 인문학자의 시선에서 이게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비평의 효시구나. 그러니까 북학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원리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정말 딱 밀착해서 보려고 한 것이었구나라는 네. 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으로 읽어도 충분히 흥미로울 책입니다. 예, 그리고 21세기 조경태 의원의 인생책으로서 네. 또 정치의 기본이 지금 북학의를 통해서 또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오늘 오유경의 인생책방 네. 출연한 소감을 좀 얘기해 아, 주세요. 진짜 이런 프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감명 깊게 읽었던 이 책이 국민들에게 좀 전해져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사회, 이게 정직한 사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인간의 본능이 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그 살기를 또 바랍니다. 네. 정치인은 결국은 국민들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위해서 또박또박 걸어가겠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님 이제 오선이시지만 운동화 신고 정말 군더더기 없이 가볍게 예, 초선의 정신을 그대로 갖고 오늘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오늘 오유경의 인생책방에 이렇게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2020년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아마 단절, 거리두기일 겁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할 만큼 팬데믹 현상 앞에서 전 세계는 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류 문명의 위기 상황 앞에 도올 김용옥은 2500년 전의 철학자 노자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은 파괴되고 결국 코로나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와 지구 온난화에 인류가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무의의 철학인 노자 철학의 입장에서 기존 문명의 가치를 역전시킬 것을 호소하는데요. 노자에는 경쟁이 아닌 부쟁을, 욕망을 억제하는 무욕을, 소비를 줄이는 검약을, 천지 대자연의 스스로 그러함을 유지시키는 환경론적 책임 등의 경고가 숱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2500년 전 이뤄진 노자의 통찰을 통해 21세기 인류에게 닥친 위기를 이겨내고 희망을 발견해보는 건 어떨까요? 개성과 독특함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요즘. 앤드류 프레스먼의 책 창조성을 깨우는 디자인 띵킹의 기술은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스탠퍼드 대학교 디스쿨의 핵심 교육법인 디자인 띵킹에 대해 명쾌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디자인과 띵킹의 조화, 뭔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인류 디자이너들의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문제 해결법을 말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개개인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디자인 띵킹으로 접근해서 풀어나간다는 점인데요. 정치, 법률, 글쓰기, 의료뿐 아니라 요리에까지 적용되는 디자인 띵킹 사례를 요목조목 얘기해 줌으로써 독자들에겐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일상에 즐거움 한 스푼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만나보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미국에서 1945년 8월 6일은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폭탄 개발을 추진했던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한 후 같은 해 8월 일본의 히로시마에서는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폭발했기 때문인데요. 책 카운트다운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116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관련자들의 심리와 고뇌, 결정과 행동을 마치 영화처럼 실감나게 그려냈다는 평을 얻었는데요. 원자폭탄 투하일을 디데일로 설정해 점차 목표로 잡았던 나를 향해 다가가는 구성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박진감을 선보입니다. 평소 가슴을 쫄깃하게 만드는 서사라든지 역사적인 사건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재미있게 읽어볼 만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급작스럽게 최고 결정자가 되어버린 트루먼과 맨하튼 사업을 진두지휘한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그리고 원자폭탄 투하 임무를 맡은 티베츠 대령과 원자폭탄 사용을 반대한 호니그 과학자 부부 등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던 무기 사용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강도의 훈련을 거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책 카운트다운 1945에서 생생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공포와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영화 컨테이저는 한 명의 감염자에서 시작된 원인 모를 감염병이 순식간에 퍼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와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일상 곳곳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바이러스는 45억 년 전 탄생한 지구에서 어떤 생명체가 탄생하기 훨씬 이전인 30억 년 전부터 세균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와 공생한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에 대처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결국 예방 백신이 개발되는 것과 접종 등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면역력을 키우는 뻔한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준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엔 큰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이 시기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극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책 바이러스 면역 특강을 통해 적을 알고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볼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책 니체의 삶은 파시즘과 일부 관련돼 있다고 오해받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해돼 왔던 니체의 철학을 재조명하고 우리가 잘 몰랐던 니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한 편의 소설처럼 니체의 생애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평자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이상범 박사는 이 책을 통해 니체가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간 방법에 주목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니체는 자신의 삶의 조건들 중 어느 것 하나 부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건강과 병을 오가는 삶 속에서 철학을 했지만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극복하려 노력한 니체. 오직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삶. 이 책을 통해 지혜를 얻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표정을 통해 그에 대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책 타인의 해석은 우리가 깊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섣부르게 판단과 예측을 할 경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서평자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상희 교수는 낯선 사람과의 성공적인 상호작용 방법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며 타인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남들을 파악하는데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직 허둥대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낯선 사람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